예.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라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건축 설계업을 하고 있는 이름이 송석호입니다. 제가 경력을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설계업도 하고 부산시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자문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부동산 원스톱하고 부동산 디벨로퍼에서 이제 자문도 하고 거기도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설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은 부산역 옆에 보면 옛날에 아리랑 관광 호텔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라마다 앙코르 호텔로 지하 6층에 지상 23층짜리 그 호텔로 지금 올 8월 달에 아마 준공 예정이죠. 그거 설계를 했었고. 그 다음 해운대는, 이쪽에 옆에 보면 해운대 타워 마블러스라고 40층짜리 있습니다. 복층에. 네네네. 그거도 제가 설계를 이제 했었고. 작년 11월 달에 준공했죠. 예. 그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연산동에 가면은 온천천변에 그 연산팔동 파크시티라고 42층짜리 있습니다. 1748세대인데, 그거도 옛날에 설계를 했고. 주로 이제 큰 것만 얘기하는데 작은 것도 했습니다. 요 해운대 요즘 미포 가는 쪽에 이제 커피숍, 그 LCT 옆에 커피숍 조그마한 것도 이제 주문받아서 했었고. 뭐 작은 거 큰 거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개사님들 위주도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중개사님들이 연락도 많이 와요. 뭐 업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을 가끔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전화로 물어보시고 하는데 소통은 되세요, 저하고. 왜?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공법에서 건축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저하고 전화로 상으로는 대화가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금방 내가 프로를 하나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이제 같이 서로를 떼어요. 인터넷상에 떼어서 서로 전화상 이제 서로 궁금한 사항을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여기 떼어서 부산시 뭐 동래구 뭐 낭민동 몇 번지에 뭐 건축주가 뭐 요구하는 사항이 뭐 주택을 짓겠는데 몇 층에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얘기, 몇 층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수계산으로 하면은 바로 얘기가 돼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제 계산해가지고 자신감이 없다. 이럴 때는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냥 해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만난 것도 뭐 행운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건축법 이해하기가 이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가 상당히 저도 뭐 대학 4년 동안 나오면서 건축법 진짜 힘들었어요, 공부하기가. 너무 생소한 무슨 다른 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또 용어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용어 뭐 이런 느낌에서 늘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경제하고 정권하고 연관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 주차장법을 완화해주고 경제가 좀 좋아지면 주차장 강화시키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하고 자꾸 법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해오면서 이 주기가 있죠. 참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갔다가 또 경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일이 또 없어요.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경기도 탑니다. 건축도. 예. 설계도 마찬가지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한 내용의 이 주 내용 안에 보면은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중개사님들이 어떤 걸 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 또 주로 어떤 걸 물으셨던 건가, 그거를 주안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법 강의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좀 한번 보시면은, 건축법 안에 인허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 안에는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 안에 내부에도 세부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한번 공부는 하셨지만서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용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러면 분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기준 면적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론을 이용해서 요거는 제가 왜 요거를 넣었냐니까 같이 다음에 혹시나 저한테 물어볼 분이 계시다면 저하고 그렇게 공유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또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어떤 건지, 부산시내 개발행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개발행위 기준. 그다음에 가로구입을 높이 제한 지역. 부산시가 지금 2년 전에 우리가 도로 사선이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 일족구는 살아 있는데 도로 사선이라는 기준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사항이 돼서 그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대로변이나 후면 도로변에 가면은 건물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경사진 건물들이 참 많아요. 거기다 도로 사선에 의해서 이렇게 경사가 된 겁니다. 그 법 제도를 폐지를 하고 가로구입을 높이 제한을 지정했습니다. 부산 시내에. 그거를 지정한 지역들을 제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 중축 사례, 뭐 용도를, 그래서 주차장법, 정화조, 그 다음에 뭐 등등 관련 법 등에 의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했던 사례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밑에 주차장법, 정화조법도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 중축 리모델링 사례도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지정 심의 신청. 도로가 사도예요. 사도고 개인 도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도로를 인정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신고 사례. 발코니가 과거에는 이제 확장이라는 그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다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확장이라는 법이 없다 보니까 설계 도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장형 도면, 그 다음에 확장 안 한 도면 두 개가 들어가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코니로만 존재했는데, 요거를 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옛날에 막 발코니 보면 무단 확장해서 벌금 내고 이러잖아요. 강제 임금 내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완화해주고 해줄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거로 인해서 또 매물이 또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왜 무단으로 중축해가지고 발코니 행정인데 무단으로 중축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래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택대지 분석 사례. 요건 뭐냐니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하고 다세대 주택을 직접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땅값, 공사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윤이 몇 % 남는지 대한 수지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 정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근생이나 뭐 유락시설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주변에 학교 정하고요. 학교가 있는 부분에 몇 미터 이내에 학교 정하구역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한 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땅콩주택 시공 사례. 실제 제가 땅콩주택을 설계한 사례, 그거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수지분석 나갔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계획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및 도로 및 길이의 넓이 확인 방법. 요거는 제가 이제 특이하게도 스케일을 2차 교시 때는 이제 준비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요번에는 안 하고 2차 교시 때 할 겁니다. 요거로 인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직접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땅에 대한 분석, 땅 길이가 얼마, 가로 세로 얼마냐, 또 도로의 넓이가 얼마냐, 그걸 스케일로 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오시는 손님들이나 대화를 나눌 때도 좀 퀄리티가 있는 또 중개사님이 안 되겠나 싶어서 뭐 한번 그거도 한번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동서남북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연계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짜투리 땅 계획안.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이렇게 하나의 A 부지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로 이렇게 잘려 나가는 땅이 있어요.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인데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50평이 잘려 나갔다. 50평밖에 없어요.
그 땅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최대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 법에 대한 것도 같이 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요거는 뭐냐니까 이제 내 땅 경계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 공유 A, B, C, D, E 뭐 사람이 5명이 같이 공유를 했는데 내 땅의 경계가 없어요. 이거를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있다가 다시 재활되었어요. 이게요. 재활돼가지고 이게 또 여기 시기가 언제까지는 2023년까지인가 아마 또 그때까지만 있다가 또 소멸될 겁니다. 이게 또 그렇게 지금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건축물은 제가 그동안 했던 이런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법 사항들에 대했던 것들, 실제 지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땅, 또 공원 특례법에 가지고 공원이 해제돼 가지고 그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돼서 직접적 개발 진행 중에 있는 땅들, 그런 땅들도 뭐 제가 설명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건축 민허가 절차입니다. 자,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자한테 의뢰를 하겠죠. 의뢰를 하게 되면은 설계자는 관계 전문 기술자, 뭐 규모가 큰 거는 관계 전문 기술자가 많아요. 최근에 20m 이상 그 지하 특파기를 할 경우에는 지하 굴착 심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생겼냐니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왜 싱크홀 있잖아요. 도로변에 이렇게 그 싱크홀이 막 생기고 하는 그 부분이 건물을 짓다가 막 침하돼 가지고 그 땅이 유실돼 가지고 우리 부지 안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물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빠져나간다든지, 그거는 건물 짓는 그 주변 일대 침하 현상이 생겨요. 그 싱크홀이라는데, 그 부분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굴착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20m 이상 되는 부분. 10m 이하는 또 이상은 소규모 굴착 심의가 있고 20m는 대규모 굴착 심의가 있는데, 대규모는 이거는 또 건축 허가를 들어가면은 국토교통부까지 또 허가를 받아와야 돼요. 요 기가 받는 데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게 올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관계 전문 기술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규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도지사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심의 내용에서 다중유형 건축물, 여기서 빠진 게 여기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원 허가권자가 시장 분수 시장권의 부산 같은 부산광역시의 시장이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규모 16층 이하의 규모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는 16층이나 21층 이상은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축 심의 외에 교통 영향 평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이제 행정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의뢰하면 설계자는 이런 관계자들한테 용역 의뢰를 해야 된다고 같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협상에 의해서 건축 심의를 먼저 받고, 그럼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건축 허가를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허가가 난 뒤에 멸시 및 철거 멸시 신고를 하게 되겠죠. 철거 멸시를 할 때는 거기에 건물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멸시는 3일 이내에 멸시 신고를 하는 그런 규정으로 멸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멸시 끝나면 바로 착공기에 들어가는데, 착공기에는 들어가면서 공사 감리자도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끝나고 공사 끝나면은 사용 승인 접수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 완료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 기재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세훈터라는 그 국토부에서 내는 행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등기 촉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 촉탁을 의뢰를 하게 되면은 법무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등기 촉탁 의뢰 신청서에 클릭만 하면은 등기소에 등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준공까지 내주고 하면은 등기, 사용 승인 필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지적과에 가가지고, 그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요. 그 발급받은 거를 법무사가 들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건축물 대장 등기대를 할 때, 저희가 이 구청에다 등재를 합니다. 설계하면서. 그 등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세움터 안에다가 등기 촉탁이라는 신청서를 같이 클릭하면은 법무사 비용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논스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16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 승인을 해보니까 보통 이런 심의 절차, 지구 단위가 있을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 지구 단위를 뭐 하고 이래 됩니다. 지구 단위를 하게 되고 이래 되면 사업 승인까지 총 6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끝나는데 심의 하나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사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소두에 이제 그 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질문을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받는 게 낫겠죠, 그죠? 계속 진도는 제가 나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자, 용도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도에서는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거기서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안에도 전용, 일반,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용에는 제1,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1, 2, 3종으로 나눠지죠. 1종에는 4층 이하 기준, 만약에 심의를 했을 때는 5층까지. 그 다음에 2종에는 30층 전후, 3종에도 30층 이상, 뭐 이렇게 뭐 규모를 지을 수 있죠. 준주거지역에는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준주거지역이 되겠고,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이 아마 제일 용적률이 높죠. 이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는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는 보존, 생산, 자연녹지 이거 다 허가 받을 수 있는 용도상에 맞다면 허가를 다 내주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또 마찬가지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용도지역 세분화 안에 전용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의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개념으로 허가를 이제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보통 제2종 같은 경우 제가 해봤는데, 규모가 한 20층 전후로 이렇게 허가가 나더라고요, 보통.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1종과 2종과 3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보통 부산시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을 할 경우에는 1층에 필요티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층에는 필요티 구조, 그럼 2, 3, 4, 5층은 뭐 다세대나 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종에는 용적률 300%의 중고층이죠. 뭐 30층에서 40층 전후로 지금 보통 이렇게 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렇게 이제 상업지역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상업지역에는 아파트가 되긴 되는데 퍼센티지가 작아요. 왜 작았냐니까 상업지역에는 주택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서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부산시 조례에 보면은 용도 용적제라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아파트는 지을 수 있는 게 거기서 10% 20% 밖에 안 돼요. 80%를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를 짓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다 짓고 싶다 상업지역에, 그러면 안 되고 10%라도 상가가 있어야만이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용적지역에서 용적률이 떨어지겠죠. 용적률이 아마 600% 미만으로 팍 떨어질 겁니다. 그런 기준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제 용도 용적지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이제 용적률입니다. 이게 국토법에서 넣은 용적률이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이랑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이 위해서 요 용적률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0%, 2종은 120%,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80%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20%. 요게 1000제곱미터 초과는 200%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는. 요게 2017년도 1월 4일 날 개정되는데 그전에는 200%밖에 안 해줬었어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되겠고, 제 3종에는 300%, 준주거지역은 400%, 그전에는 이게 500%였는데 요것도 법이 2017년도 1월 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에는 1300%, 일반상업지역에는 1000%, 근린상업지역에는 700%, 유통상업지역에는 800%, 전용공업지역에는 300%, 일반공업지역에는 350%, 중공업지역에는 400%, 녹지지역에는 60%, 생산녹지 80%, 자연녹지 80%,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60%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1종 일반 주거,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있는데, 여기에 다 50%, 40%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60%, 2종 일반 주거지역 6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0%입니다. 왜 이게 2종은 60%인데, 3종은 50%가 더 작느냐, 종이 더 큰데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아마 용적률에서 300%의 고밀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요. 3종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층수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폐율은 50%로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은 200%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 60% 가는데 3종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중심상업지역 80%, 일반상업지역 60%. 여기서 중심상업지역 80%인데 왜 일반상업지역 60%냐? 여기 일반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내화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80% 가능합니다. 내화구조는 뭐냐니까 우리 요런 콘크리트 구조물, 그 다음 RC조, SRC조, 이렇게 철골 구조물. 철골은 내화 구조를 하려면은 내화 피복이라는 페인트를 칠했을 경우는 내화로 인정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폐율을 80%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불에 타지 않는 내화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에는 60%가 아니고 80%라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도 60%, 유통상업지역은 60%고 전용공업지역 70%고 일반공업지역 70%, 중공업지역 70%고 보존은 2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자연환경 보존지역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이거 대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게 조금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있어서 천천히 얘기해 드리고, 요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 2차 수업 때는 투지 분석하는 데서 아마 같이 동료가 돼야 될 거고, 계산기가 없으신 분은 휴대폰을 꺼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꺼내셔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만이 될 것 같아서 휴대폰에다가 계산기 그 모드로 돌리시죠. 네. 돌려셔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건폐율이라 그러는데, 제가 뒤에 있는 걸 먼저 요거를 먼저 얘기하고 합시다. 요걸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낫겠구나. 자, 건폐율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60%입니다. 법상. 그 다음에 용적률 220%. 아까 우리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했을 때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22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을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로 하면은 우리가 소수점을 0.3025를 대지 면적 곱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보통 평수 계산할 때 3.3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저희는 전문적으로 할 때는 0.3025를 곱하면 정확한 평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60.5평이 되거든요. 이거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제 그 건축주가 요구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다 곱하기 220%를 한번 직접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이 값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안 오면 이상할 거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요게 대지 면적에다가 220%를 곱한다는 거는 용적률 전체 지을 수 있는 최대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건물을 220% 하면은 전체 440m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메다 제곱 나오면 133평이죠. 0.3025를 곱하면은. 예. 그러면 여기서 용적률이란 지금 좀 지하는 저희가 안 팠는데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지하는 뭐 1층 하든 2층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지하를 팠을 경우에 주차장법 때문에 더 파고 싶어도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아마 뒤에 또 계산 놓을 겁니다. 건폐율도 대지 면적의 60%로 하면은 곱하기 60%로 하면은 120제곱미터 36평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충수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한번. 그러면, 자, 용적률 아까 133.10평에다가 건폐율 36.2, 요게 지을 수 있는,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요런 땅에 앞에 도로가 있고, 여기 건물을 이제 짓는 겁니다.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일단은 일조권 관계, 전국방향 관계는 일단 무시하고 요것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요 대지가 20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200제곱미터. 예, 200제곱미터이고, 여기서 층수를 계산할 때 건폐율 나누기, 용적률에서 건폐율을 나누니까 층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몇 층이 되느냐 하니까 3층, 6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을 올리고 요 부분만큼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요만큼만 빠지면은 4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4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4층으로 계산해서, 예. 대략 3층, 6층이니까 4층 정도 규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60평짜리 정도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는 거를 친절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까지는. 그런데 전국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일단은 무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거니까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쪽으로 앞으로 당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층수는 그렇게 놓는다는 걸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 뭐 안 가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일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을 건폐율 60%인데 내화 구조를 했을 때는 80%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1000%. 여기서 우리가 뭐 조금 더 고난이도로 간다면 용적률을 인센티브 적용받아서 12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부에다가 공개 공지를 둬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개 공지를 주면은 그거만큼의 인센티브 120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청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적률은 일반 상업지역의 1000%인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302평짜리죠. 요거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복합 건축물로 하고자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해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대지 면적 1000에다가 용적률 1000하니까 10,000제곱미터 총 3,000평 정도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의 80%죠. 80%를 하게 되면 242평이죠. 요거를 용적률에다가 건폐율을 나누면 한 12.5층, 한 13층 정도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에. 일반 상업지역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층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차장 문제가 이제 거론되면 지하 1층에다가 보통 지하층 1층은 뭐 상가니까 들어가는 진입구 빼고는 다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두죠. 1층에는 상가를 줘서 그 상권이 좋은 데니까 아마 뭐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주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만 보통 이렇게 많이 피로티 구조를 많이 하죠. 네. 상업지역은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1층 근린생활시설 옆에 조그맣게 주차장을 주고 2층엔 근생, 3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8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로 계획 잡아서 이렇게 건물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 상업지에서 규모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죠. 요거는 그 동네 산성에 있는 땅콩주택을 4, 5년 전에 설계를 제가 한 건데 요게 용도가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입니다. 이게. 건폐율 20%, 용적률 80%,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대략 한 151평 정도 되죠. 그래서 용적률대로 계산하면 80%니까 한 121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거를 3등분을 나누는 거죠. 서로 똑같이 나누고 건폐율은 20%니까 30평입니다. 층수는 4계층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실제는 3계층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연녹지도 알뜰하게 이렇게 땅콩주택으로 쓰고 땅값이 많이 흘러요. 이게 또 예, 산성에는 그 당시 때 땅값이 4, 5년 전에는 320만 원인가 뭐 그래 했었죠. 지금 많이 올랐다는데. 네. 그다음에 자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금방 얘기도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그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어떤 거냐니까 우리 대학교 같은 데 앞에 가면은 그 자취생활하는 자취집 같은 데 있다니까 거기는 부엌이 없습니다. 싱크대가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그 대신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 개 주고 그 보일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크대는 공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중주택이라고 그러죠. 면적이 3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요게 독립된 주거가 아닐 겁니다. 다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원룸이라 그러죠. 보통 그 학교 대학가 앞에는 원룸을 찾는다면은 이런 다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면적 차이입니다. 요거 두 개는 똑같은 단독주택 안에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똑같이 3층인데 면적만 지금 660제곱미터로 조금 더 키웠죠. 다중주택보다. 지하층 바닥 면적을 제외를 시켜줍니다. 세대수는 19세대 미만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요 1층에다가 3계층이면은 1층에 주차장하고 상가를 만약에 넣었다. 그거는 층수에 포함 안 시키고 3계층에 포함 안 시키고 그럼 2층, 3층, 4층 요렇게 3계층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거. 그럼 옆에 상가 쓰게끔 해주고 주차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4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3계층입니다. 3계층. 네. 주택 안에는 또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에는 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차이가 연립과 다세대 공동주택이지만 왜 차이가 나냐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나 이런 데 보면은 1층에는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까지 5층까지죠. 5층까지를 보통 빌라라고 그러는데 그 5층에서 6층이 넘어가 버리면은 아파트라는 거죠.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5계층입니다. 5계층. 그래서 아파트라고. 연립주택은 금방 얘기했듯이 4계층인데 연면적이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연면적이 660여를 초과하는 그러면 초과하지 않는 거는 다세대 주택 초과하는 거는 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전체를 이제 피로티로 했을 때 그거는 청소해서 제어를 해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차이죠. 요거는 다세대 원리.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어디서 제가 시험을 냈던가 아마 그랬을 건데. 요건 아닌갑다. 하여튼 요 문장 안에서 내외로 시험이 하나 나옵니다. 건축물이 용도 3에서요. 예, 여기서 아마 3, 3? 4인가? 제가 그래 얘기해야 잠을 안 자실 것 같아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건축법이라는 게요 참 따분하고 지루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자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잘 듣고 계시다가 뒤로 가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일부러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법규 시간에 잤습니다. 사실 저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저거 어디 써먹겠네 했는데 사회 나오니까 지금 제가 써먹고 있는데 법을 알아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좀 경청을 하시면은 뒤에 재밌을 겁니다 아마. 자, 앞에 그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시험이 콕 찍어줘야 합니다. 콕 집어줘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읽어가면서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요래 했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소매점 같은 경우에 1종 근린생활 소매점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소매점이라 그러고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되면은 판매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게 요 차이입니다. 이게 그거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도 마찬가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휴게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용도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요거는 면적이 없습니다. 의원, 치과, 그러니까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수로는 면적이 없는데 병원은 종합병원은 또 틀립니다. 그거는 또 병원으로 들어가고 또.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수론 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탁구장, 체육장 요거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체육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의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동도서관 등 이런 시설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해방 공동작업장 이런 것도 구판장 마찬가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이런 것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금융업소나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요거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도 마찬가지로 1000제곱미터 미만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반 음식점 요거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요거도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동차 업소 요거도 1000제곱, 이거 면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 테니스장, 체력장,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요런 시설도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바닥 면적이 이런 건설 면적이 500 미만이면 용도 변경 안 하고 쓸 수가 있겠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공영장 이런 것도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설계업소, 출판사, 요것도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공장을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상일 때는 공장이고 미만일 때는 제조업소라고 합니다. 공장인데도. 그런데 이 제조업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그 사업자 등록증 안에 대기환경보존법에 해가지고 수질, 폐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근린생활시설로 안 보고요. 면적에 관계없이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전용 공업지역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꼭 집어서 얘기해 달라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번, 여섯 번째 줄에 있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그 다음에 요런 면적은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요것도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학원 면적이, 바다 면적이 500 미만인 거에 한해서는 제2종인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할 때 교육연구시설에 맞는 그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 교육연구시설을 하려면은 법 기준이 피난계단이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근데 피난계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입니다. 근데 이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실제 계단이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출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도를 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을 하려니까 500이 넘어요. 그럼 비상탈출구가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놓을 데가 요거는 뭐 주차장 이렇게 주차되고 놓을 데가 없는데 여기에서 철제 계단을 5개 계단을 설치를 했다. 그럴 때는 요거는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에도 안 들어갑니다. 피난 계단은. 왜? 이 피난시설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용도 변경 학원으로 하면서 피난계단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그럼 피난계단을 우리가 보통 철제 계단을 쓰게 되면 5개 철제 계단을 쓴다. 요럴 경우에는 인접하고도 떨어지는 거리 민법에서 50cm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요거도 무시를 해줍니다. 인접까지 안 넘어가는 범위 안에서 이 철제 계단은 설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거 기준을 모르고 아이고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계단 만들 자리는 없고 땅은 비좁고 주차장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요거 폭 750cm 이상 피난 탈출구가 있든지 그렇게 만들어주면 통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할 때 말입니다. 학원 그 단란주점,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학원이나 단란주점이나 용도 변경 단란주점 하고자 하는데 피난계단이 없어요. 그러면 요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피난계단을 철제 피난계단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단란주점이 지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유일학시설에 따른 단란주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그 다음 다중생활 중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공용장과 집회장, 요거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람장,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 줄에 시험이 나옵니다. 지나갔습니다. 종교 시설의 종교 집회장, 종교 집회장에서도 아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갔는데요. 이상이 되면은 종교 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종교 시설. 이것도 내가 시험에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에 안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시설, 이 시설은 판매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상점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 그러니까 우리 근린생활 시설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바닥 면적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는 다 판매시설이고 그 미만은 근린생활 시설의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아마 뭐 거래를 하실 때 아마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걸 가지고 거래를 소매점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터미널과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운수시설이고 의료시설, 아까 의원, 뭐 치과의원,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갔잖아요. 요거 병원의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 병원과 격리병원은 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린다면, 네, 여기 있네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런 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데, 넘어가 버렸나? 예. 네. 여기 보면은 병원과 격리병원에서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요 한방병원은 의료시설, 아까 그건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연구시설에 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이런 시설과 교원, 직업소, 학원,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요거는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가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아까 500제곱미터 이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이지만 500이 넘으면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은避難탈출구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탈출구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학원을 하려는데 면적이 그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문의가 참 많이 들어요.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사람이 학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 노유자 시설은 이제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복지 시설, 그 다음에 그 밖에 용도에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이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그 안에 청소년 관련 시설과 그다음 뭐 이런 시설들은 이제 수련시설이 들어가고 자연관 수련시설, 뉴스 호스텔, 야영장 요게 다 수련시설에 들어가죠. 학령상 수련원도 요게 이제 수련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시설에서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 당구장, 뭐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은 다응의 대지 면적이 500 이상일 때는 운동시설, 500 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차이를 가지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 면적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운동장,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이런 시설들도 다 운동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시설인데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로 나눕니다.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청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공공업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이런 거는 당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사무소에 들어가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은 일반 업무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 500제곱미터로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박시설에서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법이 개정되어 있죠. 그때 분란 이후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타 유의 시설의 일반 숙박시설 및 관광 숙박시설 유사한 것들도 숙박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중 고시원도 당의 용도에 쓰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규모가 클 때는 숙박시설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유락시설. 아까 노조,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15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유락시설, 150제곱미터 미만인 거는 근린생활시설. 요 차이입니다. 요거는 유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 유흥주점,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 그 다음 카지노, 무도장, 요거는 다 유락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장도 물품 제조 가공 공장 등 이런 시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중 근린생활시설에서 유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공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공장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폐수 처리가 나오는 시설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는 다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마 공장 등록을 내게 되면은 공장 등록에 코드 번호가 찍히더라고요. 코드 번호에 이게 유해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게 딱 찍혀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설들은 다 공장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이렇게 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 창고시설, 하역장, 물류, 이런 시설은 창고시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유흥물 제조소, 유흥물 저장소, 유흥물 지급소, 액화 가스 지급소, 액화 가스 판매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등 이런 시설은 유흥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데, 요거를 한 번쯤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는 아파트를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하게 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주유소의 경계선까지 2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떨어지는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지에는 아파트를요. 사례로 제가 그 연산 팔동의 그 포석 파크시티를 할 때도 그쪽에 맨 뒷동이네요. 뒷동에 계획을 잡아서 다 했는데 가스 충전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주유소도 물론 있어서 주유소는 내가 25m를 떼었어요. 근데 가스 충전소가 또 있는 거라는 거. 그 눈에 제가 안 보였었어요. 그래, 그것까지도 나중에 다시 협의하면서 발견돼서 좀 건물을 좀 뒤로 후퇴를 하고 다시 배치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중개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이런 충전소나 주유소나 이럴 때 아파트 부지를 만약에 소개를 해준다. 그럼 25m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어찌 아노? 그거는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어서 스케일로 가지고 정확하게 재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25m 안 떨어지고 괜찮다. 요거는 매매하셔도 됩니다. 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도. 네. 그렇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등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앞전에 저번 달이네요. 자동차 관련 시설 준공을 하나 명내 산업단지라고 하나 준공을 하나 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 지구 단위로 지정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지구 단위로 지정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 안에도 상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데 단면을 그려야겠구나. 이런 표시는 땅 표시입니다. 요거는 주차장. 요거 2층에는 상가. 산업단지에 이렇게 건물을 준공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요게 퍼센티지가 상가는 30% 지을 수 있고요. 주차장은 7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로 지정해 딱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이라서 주차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상가 및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요 땅도 정관 쪽에 있는 중개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거 혹시나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7대 3 비율로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땅을 사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단 안에 상가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지금 뭐 안에 벌써 건물 짓기 전에 기초하면서 분양이 다 끝났더라고요. 상가가. 그래서 참 상가가 되는 거를 알고 이렇게 잘 판단해가 미리 계획을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주차장에도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건물도 상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것도 시험에 냈습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정도는 좀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시험을 하나 냈습니다. 요 동식물 관련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작물 재배실, 그 다음에 종묘 배양실, 하초, 분재, 뭐 식물 관련 시설, 요거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 하수등 처리 시설과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전시설, 뭐 국방시설, 갱생보호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방송시설은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을 방송용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발전시설은 발전기로 사용되는 시설을 이제 발전시설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사례를 얘기한다면은 온천전변에 이제 거기는 그 물이 많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우기철에 한참 범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배수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배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수 시설 모터 펌프를 큰 거를 이렇게 뚝을 쌓기 위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배수 시설을 했어요. 그런 배수 시설이 발전기와 같이 이게 그 모터 펌프 돌아가면서 있는 시설을 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발전 시설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자연장치 부수시설과 동물 화장시설 등은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완전 틀리죠. 장례시설은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부설되지 않는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있죠. 이 기장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장례시설이 있는데, 모 부지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에,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계획을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을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말을 이제 안 하고 추모시설이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이 시설이 그 건너편에 한 20m 주변에 정면은 아닌데 후면 쪽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다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장례식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인데 지금 추모시설로 바뀌어서
그 주변에 이런 장례식장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화장 시설이 없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봉안당이 없는 그런 시설이면은 장례식장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한 걸로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저쪽에 겁니다. 코스트코어 쪽에서 어디 이마트 새로 짓는 쪽에 그 어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 관리동, 화장실 뭐 이런 거는 야영장 시설이라 그러죠.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일단은 좀 한 파트 쉬고요. 커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좀 2교시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